자, 그러면 이제 모자형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자형 엄마 아들인데요. 말 그대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건 왜가 중요하죠. 왜를 알면 이 구조를 좀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왜 만들었느냐라고 하면 이러한 형태를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입니다. 효율성. 운용의 효율성. 즉 무슨 이야기냐면 뭐 이렇게 A 펀드가 있고요. B 펀드가 있고 C 펀드가 있고 D 펀드가 있고 자, 이런 이제 종류별로 이렇게 하나씩 다 있어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여기에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펀드 매니저가 이것도 운용하고 이것도 운용하고 이거 하면 이제 너무 이제 힘든 거죠. 펀드를 여러 개를 운용하니까. 근데 대부분 다 그냥 주식형 펀드예요. 아, 그러면 이러지 말고 다 한꺼번에 이 돈을 이렇게 다 모아서 그죠? 이거 하나로 투자를 하자라는 이러한 형태를 모자형 집합 투자 기구라고 합니다. 모자형. 그래서 이 하나의 펀드를 모펀드, 요 나머지 자질구레한 애들을 자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자형 집합 투자 기구입니다. 자, 모자형 집합 투자 기구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펀드 매니저가 각각을 운영하면 불편하니까 그냥 한 방에 운용하자라는 이 개념이고요. 이제 시험에 대비해서는 무엇을 숙지하셔야 되냐면 자, 일단 첫 번째.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운용하기 싫어서 이렇게 운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 펀드의 펀드 매니저랑 이 펀드의 펀드 매니저랑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같다 그죠? 일반적으로 같다. 자, 그리고 이 자펀드라 그러죠. 자펀드는 반드시 어디에만 모펀드에만 투자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제3펀드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 역으로도 마찬가지. 모펀드는 자펀드로부터만 투자를 받을 수가 있지 제3의 펀드로부터는 투자를 못 받는다라는 거. 요거 세 개 했죠. 금방 세 문장. 요거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책에 나와 있죠. 그죠? 설명 다 했네. 아유, 잘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제 풀 수가 있으실 겁니다. 한번 이거는 읽어보시면서 풀어보시면 되니까 됐고. 자, 그리고 넘어가시고 자, 5번은 재간접 펀드. 재간접 펀드는 제가 어제 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친디아 펀드가 있으면 친디아 펀드는 중국과 인도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차이나 펀드와 인디아 펀드에 투자하는 이러한 형태. 즉 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걸 재간접 펀드, 펀드 오브 펀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런 이제 이거 모자형 펀드와 비교해 보면 펀드 오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A라는 이제 재간접 펀드가 있다면 이 재간접 펀드는 다른 이제 뭐 이런 펀드들에 투자한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펀드 매니저랑 여기 펀드 매니저랑 다르죠. 그죠? 다릅니다. 그죠? 이 재간접 펀드의 펀드 매니저랑 이 B와 C 이런 이제 다른 펀드의 펀드 매니저랑은 다르단 말이죠. 다르다. 그리고 이 재간접 펀드의 의미는 여기는 운용의 효율성이라면 여기는 아웃소싱이죠. 아웃소싱.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죠. 나 차이나 잘 모르겠는데 나 인디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하는 애들한테 내가 맡겨야지 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운용의 아웃소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간접 펀드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보시면 차이점 모자형은 운용의 효율성, 펀드 오브 펀드는 운용 능력의 아웃소싱. 다음에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는 자펀드에 투자자가 투자하지만 펀드 오브 펀드는 그 재간접 펀드 직접 그죠? 그 자체에 투자자가 투자한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또 참고로 참 말하는데 투자자는 요 자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자펀드에 이렇게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그거죠. 모자형은 집합투자자가 동일한데 재간접은 다르다라는 거. 이렇게 비교해서 숙지할 수 있으면 또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지금까지는 별로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ETF에 대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ETF 말은 많이 들으셨죠. 관련 이제 기관에 계시거나 금융기관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아니면은 뭐 경제신문이라도 조금만 읽으면 ETF는 반드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로 하면 좀 뜻이 쉬워서 진짜 영어 싫어하는데 영어로 한번 적어보면 왜 말 그대로 해석하면 되거든요.
이게 뭡니까? 교환하다는 뜻이죠. 근데 다른 뜻으로 뭐가 있냐면 거래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래소. 거래소고요. 그래서 거래소가 KRX잖아요. 그죠? 코리아 그거 익스체인지. 자, 다음에 트레이디드. 매매된다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매매되는 뭐요? 펀드. 거래소에서 매매되는 건 뭐예요?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것들이죠. 상장되어서 거래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매매되는 펀드. 뭐다? 펀드인데 어떻게 되어 있다? 상장되어 있다라는 거죠. 펀드인데 상장되어 있다.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또 깊게 이야기하면 인덱스 펀드인데 왜 인덱스 펀드다 하냐고 하냐면 지수를 우리가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거 있죠? 코스피 200 이런 지수를 그죠? 상장시켰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끔. 그게 ETF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인덱스 펀드를 주식처럼 상장시켜서 매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 두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주식이란 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시면 잘 선뜻 안 와닿으시죠. 자, 이 지수라는 게 그러면 안 와닿으셔서 그럴 수가 있는데, 자, 지수라는 거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지수가 있을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건 코스피. 코스피라는 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의 가격을 가중평균 내어가지고 하나의 숫자로 만들어 둔 겁니다. 그죠? 이게 처음에 만들어질 때 얼마였냐면 100이었습니다. 100. 1980년도에 처음 나왔는데 그때 우리나라 그러니까 1980년 뭐 예를 들어서 1월 2일이라고 합시다. 1980년 1월 2일에 그때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가중평균 내어서 그 지수를 얼마라 했냐면 100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뚝 떨어져 가지고 얼마쯤이냐면 제가 보기에는 한 1850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2000이라고 합시다. 지금 만약에 2000이다. 그럼 뭐예요? 1980년보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장되어 있는 시가총액이 20배 커졌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2000인 거잖아요. 100에서 2000이니까. 우리나라 기업의 가치들이 시가총액이 20배 커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아무튼 그런 게 이제 지수면 지수. 코스피 지수. 그다음에 뭐 상위 200개 뽑아낸 걸 코스피 200. 그렇죠? 이런 거 이제 파생 상품 할 때 대표적인 이제 사용되는 지수죠. 뭐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내가 만들기 나름이죠. 뭐 금융지수를 만들고 싶다. 그럼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뭐 은행이라든지 증권사, 뭐 보험사, 뭐 카드사 이런 것들만 쭉 뽑아가지고 내가 지수를 만들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뭐 내가 뭐 자동차, 뭐 IT 다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수라 하면 여러 가지 종목의 가격을 정말 그냥 숫자 하나로 표현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되려면 조건이 있겠죠. 뭐 종목은 몇 종목 이상이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거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ETF란 말이죠. 지수를.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하면 이제 ETF는 좀 특이하게 실물로 설정이 되는데요. 자,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면 좀 깊어지는데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시장은 항상 발행시장이 있고 유통시장이 있습니다. 즉 만들어서 처음에 파는 시장이 있고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서로 거래되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죠? 자, 요 발행 시장에서 그러니까 ETF가 어떻게 설정되냐면 ETF는 지정 참가 회사라고 해서 나 참가라고 쓰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나오지? 지정 참가 회사라고 해서 AP가 있습니다. AP라고 있습니다. 지정 참가 회사. 그리고 역시나 운용사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발행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기관 투자자다. 발행 시장은 기관 투자자나 법인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서 ETF를 하나 사고 싶다. 그러면은 발행 시장에서는 어떻게 사냐면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이다. 코스피 200. 그러면 우리나라 상위 200개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200개 주식을 삽니다. 기관 투자자가. 200개 주식을. 그걸 어떻게 사야 되느냐? 그 지수에 그걸 뭐라 그러냐면 PDF라고 하는데 PDF 파일 말고 말입니다. PDF 파일 말고 PDF라고 있습니다. 요걸 운용사에서 매일 아침 발표합니다. 우리 ETF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그러면 그 구성되어 있는 그 비중대로 해서 코스피 200이다. 그러면 상위 200개 종목을 삽니다. 그거를 얘한테 줘요. 사가지고 얘한테 줘. 그러면 그거를 얘는 운용사한테 주면
운용사는 다시 그거를 받아서 ETF를 발행해 주는 겁니다. 새로 주식처럼. 그럼 ETF 발행수가 늘어나겠죠. 그죠? 그렇게 새로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한 ETF만의 방식이에요. 다른 것들이 이런 게 없어요, 상품이. 그러니까 그거를 주식을 사가지고 좀, 그러니까 마치 진짜 재료 갖다 주면 뭐 케이크 만들어주고 뭐 이렇듯이 갖다 주면 만들어서 줍니다. 그럼 얘들은 그렇게 발행 시장에서는 그렇게 취득합니다. 근데 당연히 유통 시장에서는 뭐예요? 그냥 ETF들이 돌아다니겠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는 여기서 참고할 수 있죠. 개인 투자자는. 여기는 유통 시장은 뭐 기관 투자자, 법인 투자자, 개인 투자자 다 참고할 수 있고 발행 시장은 기관 투자자들 대부분 아니면 이제 또 법인 투자자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 뭐 이런 거. 아무튼 ETF의 설정 같은 것들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ETF들은 뭐가 있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갑자기 생각했네. 삼성자산운용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만들어냈는데 코덱스. 그래서 코덱스 200이라든지 뭐 코덱스 뭐 리버스, 코덱스 레버리지. 그러니까 코덱스라고 진행되는 겁니다. 이건 삼성자산운용에서 설정해서 파는 것들입니다. 다음에 뭐가 있냐면 코세프 있습니다. 이건 우리자산운용, 우리 있죠. 우리금융지주. 네. 우리자산운용에서 하는 거고. 또 타이거 있습니다. 타이거. 호랑이.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하는 거. 다음에 하나 또 있는데 대표적인 게 4개 정도 있는데 하나가 킨덱스. 일산에 있는 건 뭡니까? 킨텍스. 킨덱스. 예. 킨덱스는 한국투자 신탁운용에서 만드는 것들. 그러니까 이건 대표적인 앞에 이제 이름이고, 그러니까 어떤 자산운용사에서 한다는 거고, 뒤에 뭐 그냥 코덱스 200이다. 그럼 마찬가지 우리 코스피 200처럼 상위 200개 뽑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종류들 있습니다. 한번 이제 이런 걸 검색해 보시면 뜹니다. 궁금하시면. 여기까지 시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튼 이런 게 이제 ETF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비해서 뭘 숙지하셔야 되느냐? ETF의 장점입니다. 특징이죠, 특징.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방금 이야기했죠. 펀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수화 시켰다는 건, 이 지수화되는 여러 종목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건데 차이는 뭐다? 상장되어 있으니까. 자, 이제 영업 실무가면 배우시겠지만, 내가 오늘 펀드를 사러 갔다? 그럼 오늘 안 사집니다. 내가 오늘 펀드를 사러 가면 내일 기준 가격으로 사집니다. 이게 미래 가격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영어 실무 가면 매우 중요해서 제가 한참 설명드릴 겁니다. 아무튼 내일 가격으로 사지거든요. 오늘 가면. 근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내가 그냥 HTS에서 매수 딱 누르면 체결되었습니다. 딱 바로 뜬 바로 체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차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사고 싶을 때.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환경에서 바로 매매가 된다는 그런 장점. 그리고 중요한 거 뭐냐면 싸요. 왜? 이거 하나 설정해 놓으면 뭐 펀드 매니저가 지가 뭐 이걸 굴립니까? 아니죠. 그냥 지수를 구성시켜 놓으면 처음에 발행장에서 기관총에서 살 때 지가 물건을 주고 빵을 만든다니까. 재료를 다 준다니까. 그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냥 ETF만 설정해서 더 추가적으로 발행할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사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보수가 매우 싸요. 한 0.3에서 0.6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예. 그러니까 수수료가 매우 싸다. 그래서 원래 또 인덱스 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시장 수익률의 힘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책에서 본 게 아니라 들은 이야기라서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우스갯소리도 있었냐면 제가 옛날에 있을 때 미국에서 월가에서 펀드 매니저랑 원숭이한테는 밑에 카드를 쫙 깔아놓고 원숭이한테 짚으라 그랬습니다. 종목을 적어놓고 원숭이가 알고 짚겠어. 그냥 지 맘대로 짚었겠지. 그렇게 짚어서 투자한 결과 다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짚어가지고 이제 그대로 그냥 투자시킨 거 계속. 다음에 펀드 매니저가 자기가 적극적으로 이제 열심히 한 거. 원숭이가 이겼다는 그 참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의 힘이라는 것은 단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보다 잘하는 매니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적어도 한 3년 이상 정도 되면 시장 수익률을 이기는 펀드 매니저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저는 그런 거 한번 해봤는데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고객을 위해서 매년 1등하는 펀드 한번 검색해 본 적 있으세요? 2013년에 수익률 1등, 2012년에 수익률 1등, 2011년에 수익률 1등 하는 펀드를 검색해 보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시장 상황이 그때그때마다. 시장 상황이 주도주라는 게 우리나라는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대형주가 주도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 삼성그룹주들 아니면 하여튼 대형주에 집중 투자하는 애들이 1등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힘을 못 쓰고 중소형주가 또 대세주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유리스몰 뷰티 이름도 기억 안 나는 또 그런 것들이 이제 1등 한단 말이죠. 중소형주에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1등이 없어요. 1등이 없어. 그래서 시장 수익률을 못 이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냥 시장 수익률이 최고구나. 제가 책에서 보기에는 시장 수익률을 이긴 펀드 매니저는 딱 한 명. 그리고 시장 수익률에 한 번 진 펀드 매니저는 그것도 한 명. 그래서 시장 수익률을 다 이긴 펀드 매니저가 있잖아요. 그 유명한 마젤란 펀드 운영한 사람 누구죠? 나 요새 큰일 났다. 기억이 안 나지. 하여튼 2등은 워렌 버핏이고요. 워렌 버핏은 시장 수익률에 한 번 졌답니다. 한 번. 자기 지금까지 평생 운용하는 매년 걔 있잖아요. 버크셔 그게 시장률에 한 번 지고 다 이겼고 한 명이 하여튼 유명한 사람 있는데 네. 아무튼 그 사람 빼고는 답이 없네. 그러니까 수수료도 적고 수익률도 장기 투자했을 때는 수익률도 이게 최고란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장점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내가 바로 살 수 있고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ETF의 특징. 자, 한번 보시면 이 정도 설명드리고 책에서 그냥 이제 단순히 이제 우리 외워보면 자 107페이지에 그 해설의 특징 보시면 인덱스 펀드다라는 거죠. 일단 지수를 이제 상장시킨 거니까. 그리고 추가형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계속 이렇게 주식을 주면 돈이나 주식을 주면 계속 발행해 준단 말이죠. 추가형입니다. 그리고 상장형이죠. 상장시킨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일반 투자기구와 달리 증권 실물로 투자기구를 설정하고 해지한다. 아까 이야기했죠. 주식을 주면 ETF로 새로 발행해 준다니까요. 실물이 이제 생긴다. 그 이야기고요. 다음에 장점 보시면 주식과 같이 편리하게 투자가 가능하다. HTS에서 클릭 한 번이면 된다라는 거고 장중에. 다음에 주식과 인덱스 펀드의 장점을 그래서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일반적인 그래서 펀드에 비해서 보수가 낮다라는 거. 낮다. 그리고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 얘는 주식이 아니잖아요. 증권거래세가 없어요. 증권거래세가 없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증권거래세 0.5%죠. 매도할 때 내지 않습니까? 근데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은 0.15. 그죠? 그리고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건 0.3. 이건 뭐 증투 이런 거 하면 하는데 아무튼 0.3. 근데 유가증권도 농어촌 특별세까지 붙어가지고 0.3이에요. 결국 내는 건. 근데 그게 없단 말입니다. ETF는.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증권사에서 핵심적인 어떤 판매 상품 두 가지를 들자라고 하면 이제 이런 쪽으로, 그죠? ETF와 랩이죠. 그죠? ETF와 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상품으로 가자면 이제 주가 연계 상품들이죠. ELS 같은 것들. 이게 지금 현재 뭐 인기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정말 대박 낼 수 있는 상품이 거의 뭐 부동산도 별로고, 주식도 절고 있고, 뭐 금값도 내나 그렇고, 뭐 어디 투자할 데가 없어요. 투자할 데가. 진짜 자기한테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연봉 올리는 게. 투자할 데가 없어요, 진짜. 이제 그나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상품이.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7번. ETF의 지정 참가회사. 아까 얘기했죠. AP라는 게 존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ETF는. 그래서 1번 보시면 AP도 유통시장에 참가하여 ETF의 매수 및 매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정 참가회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크게 대표적으로 아까 ETF의 설정 및 해지 받아준다라니까. 그죠? 받아주고 전해주면 다시 이렇게 또 전해주고 그런 이제 설정에 참가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 친구가 차익 거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ETF를 사고 싶으면 얘한테 사면 되고요. 팔고 싶으면 얘한테 팔면 됩니다.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얘가. 이제 그런 일을 합니다. 얘가. 그래서 바로 그냥 해설 한번 보시면 해설의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자,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이미 발행된 ETF의 거래는 유통시장에서, ETF의 설정 및 해지는 발행시장에서 방금 설명했고, 그 다음에 지정 참가회사를 통해서 그래서 ETF의 설정과 해지가 발생한다. 그리고 유통시장에서는 일반 투자자들과 지정 참가회사가 ETF를 매매한다. 그런다 했고, 그 다음에 AP가 그래서 유동성 공급자 역할도 한다. 유동성 공급자.
다음에 일반적인 펀드처럼 환매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유통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현금화를 시켜야 하므로 거래량이 투자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렇죠. 거래량이 많은 게 유동성이 좋은 거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는 소리죠. 그런 거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할 때도. 자, 뭐 이렇게 하시면 이제 크게 어려운 거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107페이지에서는 일단 여러분들 시험에 대비해서는 반드시 특징과 장점은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그 개념을 좀 아시면 충분히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자, 넘어가서 108페이지의 내용은 뭐냐면 ETF의 특례입니다. ETF의 특례. 자, 밑에 내려오시면 해설에 ETF의 적용 배제, 이건 이제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몇 개만 한번 체크해 보면, 자, ETF의 적용 배제. 그러니까 ETF는 이러한 걸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특례로서. 자,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ETF는 대주주와 거래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죠? ETF는 대주주와 거래할 수 있단 말입니다. 다음에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 가능의 경우, 그죠? ETF는 어떠한 경우라도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안 되고 뭐만 해야 된다? 섀도우 보팅만 해야 된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펀드도 집합투자기구도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예외적인 경우에는 섀도우 보팅 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서 또 예외적인 경우에는 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랬었죠. 어제 그렇게 설명드렸는데 ETF는 그런 거 없고 무조건 뭐만 해야 된다? 섀도우 보팅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운용 보고서 안 줘도 된다는 소리고, 주식 등의 대량 보유 등의 보고 안 해도 된다는 소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례였습니다. 한두 번 정도 그냥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워야 될 거 밑에 거는 외워야 됩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각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30%까지 동일 종목의 증권의 운용이 가능하다. 원래 몇 %였습니까? 원래 10%죠. 그죠? 근데 ETF는 30% 이렇게 비교해서 외우셔야 되죠. 시험에는 이렇게 이제 고쳐야 될 거니까 30% 동그라미 놓고, 다음에 각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역시 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총수는 20%까지 가능하다. 20%. 동일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는 20%까지 운용이 가능하다. 왜? 더 많이 투자하면 이 ETF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니까 그 회사가 20%까지만 가능하다. 다음에 이해관계인 간의 거래 제한 적용 배제, 즉 이해관계인하고 거래가 가능하다는 소리죠. ETF는. 자, 요거는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ETF와 세제와 관련된 이야기. 자, ETF의 과세 한번 봐보세요. 결국 이것도 상장되어 있어서 내가 샀다가 팔았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매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주식처럼. 내가 뭐 100만 원 사서 200만 원이 돼도 세금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매매 차익은 비과세. 그런데 이자 소득 및 배당 소득은 과세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플로우죠. 이게 또 주식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는 분을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드리면, 배당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ETF는 1년에 4번 배당이라는 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연말에 이제 결산했다. 그래서 배당이 나온다. 그럼 그게 이제 3월달까지 만약에 이제 결정이 되어서 3월달에 결정이 돼서 돈이 나올 때, 그러면 ETF에 4월 초에 돈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이제 일반적인 펀드들은 여러분들, 이것도 영업 실무 가야 되는데, 일반적인 펀드들은 결산 및 재투자라고 해서 배당이 나오잖아요. 고객한테 안 줍니다. 그냥 펀드에 다시 투자합니다. 주질 않아요, 배당을. 그것도 사실 근데 투자자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죠? 펀드에 다시 투자하는 것도. 아무튼 다시 투자하거든요. 펀드들, 일반적인 펀드들은. 그런데 ETF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배당이 나오면 투자자한테 투자자한테 이렇게 배분해 줍니다.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그래서 그 줄 때 그 배당 소득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라는 이야기죠.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매매 차익은 비과세고,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나오면 그건, 그러니까 이자 소득은 채권에서 나올 거고, 그러니까 ETF가 채권에 관련된 지수라면 이자 소득이 나올 거고, 주식과 관련된 ETF라면 배당이 나오겠죠. 그건 과세된다. 자, 그리고 ETF가 추적하는 인덱스의 요건입니다. 즉 ETF로 만들 수 있는 지수의 요건인 거죠. 지수. 그래서 종합적으로 표시해라. 투자자에게 적절하게 공표될 수 있어라. 이런 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고, 세 번째 보시면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몇 종목 이상? 10종목 이상. 10종목 이상.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뭐 다음에 뭐 LG, 다음에 뭐 포스코 뭐 이렇게 해서 쭉 10개 이상 돼야 된다는 거죠. 종목. 10개입니다. 10종목. 다음에 최상위 종목의 시가 비중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30%를 초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투자한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냥 하나에 몰빵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ETF가 총 지금 규모가 100억이다. 그런데 한 종목이 30억이 넘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규모가 30%입니다. 뭐 그 정도 한번 봐주세요. 밑에 거는 뭐 모르셔도 됩니다. 뭐 시가총액 상위 85% 종목 3개월 평균 시가총액이 150억 이상이고 거래대금이 1억 원 이상이라는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85%까지 ETF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85%까지가 이렇게 좀 우량한 종목이어야 된다는 소리죠. 거래량도 좀 있고 크기가 좀 나가야 된다는 건데, 그냥 그런 게 있는갑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아까 그 10종목하고 30% 외워두시고 밑에 ETF 상장 폐지 잘 외워두세요. 이제 어떻게 하면 상장 폐지되는가, 내려오는가라고 했을 때 추적 오차율이 10%를 초과하여 3개월 동안 지속되는 경우. 즉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ETF가 코스피 200을 따라하는 이제 ETF다. 근데 코스피 200은 분명히 수익률이 10% 났는데 우리 거는 수익률이 5%밖에 안 났다. 똑같은 건데 오차가, 그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이거는 오차가 50%나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그래서 추적 오차율이 10%를 초과해서 3개월 지속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건 지수로서 잘못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됩니다. 아니면 이제 지수를 산정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역시나 상장 폐지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잘 외워두시면 되겠죠. 10% 초과 3개월 지속. 다음에 내려오면 사모집합투자기구. 이건 이제 앞에서 법규에서 했던 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니까 그 부분 잘 외워주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자,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른 것들에 웬만하면 적용이 배제되는데 얘들도 적용되는 게 일단 두 가지가 있었어요. 무조건 얘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 외 파생 상품을 거래하지 마라 라는 거와, 다음에 뭐 있습니까? 하나 더는 섀도우 보팅 해라라는 거. 그건 얘들도,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에 섀도우 보팅 하라는 건 얘들도 꼭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완화되어 있는 게 파생 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 평가에 공모펀드는 100%까지만 가능한데 사모는 400%까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이거 100% 400%는 반드시 외워두시라고 그랬죠. 자다 깨워도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오시면 일반적 분류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이는 이제 간단한 거니까요. 쭉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중요는 합니다. 중요는 한데 간단한 것들입니다. 그 110페이지 밑에 표 한번 보시면, 자, 추가형과 단위형 알고 계시죠? 처음에 한번 만들었으면 단위형, 계속 한번 만들고 나서 계속 더 발행할 수 있으면 추가형, 그 차이고, 다음에 개방형과 폐쇄형, 중도 환매 이야기다, 그죠? 자, 다음에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이 있는데, 자, 우리가 증권 집합투자기구 내에서 주식의 60% 이상 투자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주식형 펀드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맨날 주식형이라고 하잖아요. 그 뭐지? 주식의 60% 이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펀드 재산 총액에. 다음에 채권에 60% 이상 들어가 있으면 그걸 채권형이라고 합니다. 채권형. 자, 그러니까 이걸 이런 거 설명 안 해드려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제 혼합형이 있는데요. 혼합형은 주식 혼합형이 있고요. 채권 혼합형이 있습니다. 주식 혼합형은 주식의 50% 이상 투자하는 펀드들을 주식 혼합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동적으로 제한이 되죠.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주식의 60% 이상 넣는 걸 주식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주식 혼합형은 주식의 50%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주식의 50% 이상 60% 미만인 거죠. 그죠? 그게 주식 혼합형입니다. 다음에 주식의 50% 미만 투자되는 게 채권 혼합형입니다. 채권 혼합형은 주식의 50% 미만. 그러니까 주식이 한 주라도 들어가 있으면 채권 혼합형입니다. 그리고 주식은 한 주도 없이
채권에 60% 이상 들어가 있으면 채권형입니다. 그 가운데는 그 이야기니까 그렇게 외워두시고요. 다음에 증권형과 파생형, 그거는 2과목 가서 하시고, 다음에 모집식과 매출식이 중요합니다. 자, 모집식은 뭐냐면, 이게 이제 영업 실무 가면 또 자세히 나오는데, 모집식은 일단 투자자들을 말 그대로 모아요. 그럼 투자자들이 돈을 낼 거 아닙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하는 게 모집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판매사가 돈이 안 들어갑니다. 고객이 돈을 모으고 난 다음에 이제 설정하니까. 대신 내가 만들고 싶을 때 못 만들죠. 왜? 고객의 돈을 일정 모아야 시작하니까. 근데 매출식은 이제 반대죠. 매출식은 일단 판매사 돈으로 펀드를 만들고 그 이제 판매사 지분을 사람들한테 파는 거죠. 이게 이제 매출식입니다. 그러니까 만들고 싶을 때 만들 수는 있겠지만 뭐가 필요하다? 처음에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간단하죠. 간단한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모집식과 매출식이었습니다. 자, 이건 또 영어 실무에서 한 번 더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1 가시면 원넘원. 자, 이번에 투자 지역에 따른 분류 내려오시면, 자, 투자 지역에 따라서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투자 지역 기준으로 글로벌과 지역과 개별 국가. 그러니까 글로벌은 뭡니까? 전 세계. 지역은 그 말 그대로 이제 전 세계 중에서 어떤 남미면 남미, 그죠? 유럽이면 유럽, 이런 이제 지역 말하는 거고. 개별 국가는 말 그대로 중국이면 중국, 인도면 인도. 그 이제 범위의 차이인지 아시겠죠? 글로벌, 다음에 지역, 다음에 개별 국가. 예. 이게 투자 지역의 기준입니다. 다음에 투자 전략에 따른 분류 한번 보시면 액티브와 패시브. 자, 여러분들 앞으로 어떠한 자격증이고 어떠한 이제 내가 이제 투자론 같은 것들을 공부할 때 액티브와 패시브를 구분할 때는 예측을 하고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액티브와 패시브를 구분합니다. 즉 내가 예측을 하고 투자를 하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 액티브형이라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예측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걸 패시브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패시브의 대표적인 게 인덱스 펀드. 뭡니까? 그냥 인덱스 수익률. 즉 시장 수익률 최고다. 그냥 나 아무 생각 없이 시장 수익률만 나면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이게 소극적. 적극적은 아니 나는 시장 초과 수익률 위해서 지금 주식이 올라갈 것 같아. 오케이. 그럼 지금 사야지. 이렇게 자기가 예측을 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걸 액티브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있는데요. 액티브형은 시장이 비효율적이라고 가정합니다. 즉 시장이 비효율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들은 정보는 나만 안다라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아니까 그걸 이용해서 적극 수익을 누리겠다. 근데 패시브는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가정합니다. 내가 아는 정보는 남도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필요 없다. 그냥 시장 수익률이 최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차이입니다. 그 뒤에 가면 또 채권에서 한 번 더 나오니까요. 이것도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다음에 해외 투자 펀드는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환율 변동 리스크가 존재하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투자 전략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는 것들 방금 이야기한 부분이고요. 다음에 대체 투자 여부에 따른 분류 한번 보시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통적인 투자 자산인 주식과 채권에 비해서 대체 투자 상품은 전통적인 투자 자산과 상관관계가 중요한 말입니다. 낮다라는 거, 낮음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 효과가 높다라는 겁니다. 높다. 가장 쉬운 이야기로 뭐냐면, 그래서 상관관계가 낮다는 건 따로 움직인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건 같이 움직인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면 분산 투자 효과가 없죠. 내가 두 개의 자산에 분산 투자했는데 같이 떨어져. 이건 분산 투자 하나만 하잖아요. 그죠? 따로 움직여야 된다는 소리죠. 따로 움직이가 하나는 떨어졌을 때 하나는 올라간다. 그러면 얘는 떨어지더라도 얘가 올라가니까 오케이. 그죠? 그런데 대체 투자 상품들이 전통적인 이런 상품보다 상관관계가 서로 낮아가지고 따로 움직이더라는 소리죠. 그냥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그냥 내가 주식형 펀드 하나 가입하고 예를 들어서 금펀드에 가입했다. 근데 주식에서는 마이너스 나는데 금에서는 수익 나더라.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용어는 상관관계가 낮아서 분산 투자 효과가 높다라는 거. 이런 거 말장난 이제 바꾸면 틀리니까 그런 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좀 하고요. 뒤에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ETF가 좀 더 발전된 펀드인가요? 아니면 발전됐다기보다는 이제 상품 형태가 다른 거죠. 왜냐면 다른 뭐 그렇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예. 이 인덱스 펀드라는 거는 예. 그냥 이 주가 지수만 따라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도 그 인덱스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있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지수들을 이제 예. 근데 그 수익이 ETF랑 인덱스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상장되어 있고 아니 그냥 이거 말 그대로 그냥 펀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권회사 가서 우리가 펀드 가입하듯이 가입하는 펀드고 예.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냥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고 예, 상장되어 있고 상장되고 안 되고의 예, 차이. 예. 그러니까 주식처럼 거래되고 아니고의 차이죠. 그러니까 상장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얘는 그 지수를 따라간다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예, 그 지수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고 인덱스가 지수잖아요. 그러니까 인덱스 수익을 목표로 만들어 놓은 펀드라는 상품이고요. 이거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펀드를 주식처럼 만들어 가지고 상장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수익률은 지수 수익률인데 이거는 주식 그러니까 지수 수익률이 나는 주식이라고 보면 되고 이거는 지수 수익률이 나는 펀드라고 보면 되는 거고. 주식은 아니죠. 네. ETF가 네. 그러니까 주식처럼 거래될 수 있게끔 상장되어 있는 거지. 주식이란 건 말 그대로 그 주식 회사가 발행하는 그 녀석을 주식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의결권이 있고 다음에 그 자본의 구성 단위가 되는 걸 우리가 주식이라고 정의하거든요. 주식은 아니죠, ETF는. 네. 네. 주식 경기 펀드가 안 들어간 거예요. 네, 채권은 그러니까 채권하고 다른 뭐 예금이나 이런 거 있나 주식에 한 주라도 들어가면 채권 혼합해요. 네. 네, 그렇게는 이해하시는 거고 외우실 때는 채권 혼합형은 주식의 50% 미만, 채권형은 채권의 60% 이상 이렇게 시험 지문에는 그렇게 나오니까 외울 때는.